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어서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열병식 행사 참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또 여야 대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유이동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원내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이제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 어찌됐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 여당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난 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2008년 그 양국 간의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을 거치면서 양국 관계는 뭐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또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성과 위에서 좀 더 양국이 공고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한중 정상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3국 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이동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2년에 한중 수교 이래로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동북아 균형 외교론이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넓혀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경제 협력에 좀 국한돼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명실공히 좀 안보 지형에도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사대로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중 FTA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국익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요. 한 가지만 우리 또 이제 여당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 특히 이제 이 열병식 참석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심사숙고 끝에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국으로부터 또 얻고자 하는 어떤 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반도를 둘러싼 그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중국이 생각합니다. 좀 보다 더 북한에 대한 좀 영향력 있는 활동을 좀 하길 바란다. 그런 얘기시고요. 뭐 야당도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저희가 봤을 때 국익을 위해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께서 그 한반도의 어떤 정세 긴장을 초래한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성과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적으로 보면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고 아까 사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입장이 좀 또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 열병식 참석을 놓고 사실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떤 네. 의원들은 네. 굉장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그 얘기인즉슨은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열병식이 이제 잠시 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면 시작이 되는데 네. 굉장히 이제 특별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화면에도 많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잡힐 텐데 네.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이 열병식에서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개인적인 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만 그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간 자리인 만큼 네. 그분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 있습니다. 표정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네,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표정이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너무 또 이렇게 경직돼 있는 굳어 있는 모습. 모습이나 네.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도 좀 결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 최선의 혹시 모습이에요. 우리 이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그 여성 우리 이제 국가 지도자가 그러한 그 열병식에서 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랍니까? 뭐 당당한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하를 하러 간 거니까요. 네. 뭐 축하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뭐 또 분명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왕 갔으니까 또 간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외교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미국의 견제나 어떤 일본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뒤에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네. 엉거주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참석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네. 뭐 그 네. 자리를 좀 즐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참석을 했으니까 그 의미를 좀 주자는 정정당당한 거죠. 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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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동북아 외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네. 국민들한테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 일본의 눈치 보지 말고 네.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네. 어떤 그런 인식을 대내에 좀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열병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의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열병식만을 따로 떼어내서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현재의 의미를 네.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사실 뭐 열병식이라는 게 열병식 참석하러 간 게 아니죠. 정상회담 하러 네. 간 건데 네. 전승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사회에서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에 우리나라 이 원수가 참석하기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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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주목을 받고 예.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그 현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제한받는 많이 게 많죠. 느끼고요.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또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의 국익과, 국익이라는 것이 또 경제적 국익과 또 이런 안보적 국익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빨리 좀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국내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럴까요? 19대 국회 네.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데 김 대표가 어제 국민공천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논의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네. 또 이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정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네. 또 문재인 대표께서 바로 긍정적인 답을 주셨기 때문에 네. 잘 성사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네. 말은 저희가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네. 네.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나 만석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기대해 봅니다. 네. 어제 이 김무성 대표 연설을 듣고 네. 문재인 대표는 조금 너무 구구적인 그런 좀 내용이다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공천을 비롯해서 의제를 좀 폭넓게 넓힌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건가요? 뭐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단판을 짓기 위해서는 아마 국민공천제 하나만 가지고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비례대표제 간의 어떤 의석 배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한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어떤 또 의석 배분,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아마 단판을 짓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자기 할 말만 하자는 그런 회담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호간에 이 자리가 굉장히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동안에는 국민공천제와 그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두 대표도 그렇고 당의 입장도 그렇고 너무나도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만나서 합의점을 찾기 전에 아마 물밑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만나서는 아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좀 뭐 물밑 접촉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유희동 대변인이 또 당내 취재를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실 것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자, 사실 이 정개특위가 뭐 5개월 동안 뭐 활동을 했지만 예상은 했죠. 네. 뭐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 제밥그릇 챙기기 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들한테 그거 맡겨놓으면 근데 결국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는 여야 대표가 이 총선 룰을 놓고 단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이제 지역구도 어떻게 늘리느냐 그리고 또 농촌하고 도시는 늘어나야 되는데 농촌을 줄이다 보면은 경상남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 호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좀 양보할 수 있는 대목 없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요. 정치적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민 유권자의 어떤 의사가 비례해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 무수한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현실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제3의 어떤 그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일임해서 거기서 자문들을 하고 그 의견을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선거구 획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하고 그 의견들을 상당히 수기를 하게 해서 그 의견들을 정치권이 그냥 웬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글쎄, 저는 이현주 대변인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례대표가 꼭 우수하다, 뭐 제일 선진화된 제도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제일 우수한, 제일 뛰어난 제도였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텐데 일전에 제가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영국 또 대통령제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를 채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가 처한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차용하는 게 맞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치 제도나 룰에 대해서 정하는 거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제3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치권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정책사항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 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이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비례대표제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직접 선출하는 것과 비례대표를 섞어서 보완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비례대표를 도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율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빨리 같은데 끝내시죠. 다른 지금 현안을 그게 이제 짚어야 사실은 됩니다. 이제 선관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아까 영미를 말씀하셨지만 영미가 정치가 그렇게 꼭 발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또 북유럽이라든지 훨씬 더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를 득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등만 하면 그 사람이 100%를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를 획득을 했으면 30%만 대변하는 게 그것이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걸 여야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이제 당리 제도 당략적으로 자체를 없애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가 어떤 이 선거 룰을 하는 데서도 한치의 어떤 양보가 없는 건 서로가 유리한 쪽으로만 이걸 지금 선거의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지역구 의원이라서 사실은 제 이해관계만 가지고 따지자면 지역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어찌됐든 김무성 대표가 제안을 네. 했고 또 문재인 대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뭔가 정말 절충점을 찾길 바라고요. 또 지금 이 김무성 대표가 이 국정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자라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당내에 좀 의견이 수렴이 된 겁니까? 그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께서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데 아직 공식적인 뭐 의견 수렴 절차는 뭐 의총을 열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역사와 관련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워낙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 가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역사 교육에 관한 부분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야당은 의견이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미 이제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교과서를 선택하고 편찬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 집단 지성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 과정들이 제도들이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알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제.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건가요? 핵심 키워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 주권, 국민의 어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 가지고 쭉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6.25 이후에 보면 각계 국민들의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건국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지나치게 어떤 특권화돼 있고 또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불공정하기도 하지만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치우쳐 있는 재벌 위주로 치우쳐 있는 경제 정책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뭐 어떤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이 일자리도 경제 민주화가
정상화가 되어서 제대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나야 질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법인세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일자리 우리가 사회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고 네. 또 일자리를 같이 우리가 나눠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노동시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담 도중에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당정회의에서 이 결정이 됐나 본데요. 이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고요.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 명예수당도 올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보육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보육료를 3%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뭡니까?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집권 운영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4대 구조 개혁과 관련된 국정 운영 동력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최선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 야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 주력하는 대목은 뭡니까?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가 거의 위험 상황에 와 있다라고 네. 진단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 현재 보면 서민들의 생활, 특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짚고 더 늦기 전에 이 부분도 바로 잡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메르스 사태 있었는데 네. 공공의료 체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런 점들. 네. 예. 자, 끝으로 말이죠. 국정감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국토교통위원장인 이 박기춘 의원 지금 구속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난감한 그런 그렇잖아도 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례가 없어서요. 네. 그것을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할 때 네. 국토위는 그 야당 몫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박기춘 의원께서 탈당을 하시긴 했지만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토위의 상임위원장의 몫은 야당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여당에서 처리를 해야 어떻게 할 뭐 뭐 저희가 없다. 손쓸 방법이 그럼 자, 야당에서 새로 어떻게 선임하면 되는 건가요? 새로 선임하면? 예. 빠른 시일 아마 지금 뭐 무소속이지만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 몫이기 현재는 때문에 이제 그 자, 야당에서는 어떤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아마 신규 선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네. 그 국회법 50조 3항에 따라서 박기춘 의원께서 구두 지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성호 간사를 위원장으로 대행으로. 아니 대행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예, 가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구두 지명을 그 대행 중입니다. 위원장직을. 직무 그러니까 대행. 빠르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기춘 의원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식적인 절차는 일단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리된 상태니까 네. 네. 거리된 상태면 이제 그 우리 당의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 바로 아니 거리된 다르죠? 상태가 아니고요. 현재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죠. 수행할 자, 수 없기 물리적으로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직무대행이 지금 선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국토위인데요. 네. 실제 회의를 할 때는 현재 간사 지금 정성호 간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새로 선임되는 게 네. 좋지 않겠느냐 네. 보기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뭐 아마 그럼 앞으로 그럼 새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국민들이 이제 국정감사 그렇지 않아도 흐지부지 되는 국정감사 여러 번 봤는데 상임위원장마저 없는 상황에서 이 국정감사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그건 좀 별로 이해가 걱정 안 되겠습니까? 하셔도 될 것 같은 네. 게 국토위 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월세 대란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도 잘 빨리 국민들이 빨리 흔쾌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